안녕하십니까. 세상은 못 씹는 임플란트는 없다의 김기도입니다. 떨이 조혜지예요. 자,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데, 이제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스피린을, 간혹 못 끊으시는 분들이 오세요.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어떤 좀 환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 그 뇌 수술을 받으셔서 신경외과에서 아스피린을 드신다고 그래요. 이 신경외과에서 절대 아스피린을 끊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냐고 문의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어드릴 수 있다고, 제 지시사항만 잘 따르시면 심어드릴 수 있다고 했더니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임플란트 심으러 치과를 대여섯 군데를 다녔는데 아스피린 먹고 있기 때문에 다 못 심어준다고 했는데, 여기서만 심어준다고 마치 저를 돈에 눈이 멀어서 환자의 건강 따위는 내팽겨친 파렴치한으로 말씀하시길래, 제가 누누이 계속 반복해서 의사의 수술 실력만 되고 환자만 의사를 잘 따라주시면 끊지 않고도, 아스피린을 끊지 않고도 수술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 화만 엄청 내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아스피린을 많이 드시죠. 아스피린은 크게 두 가지 작용이 있어요. 진통제로서 드시는 분도 있죠. 진통제로서. 그리고 이제 피를 안 멈춰주게 하는 항혈전제로서 드시는 분이 있어요. 혈전제. 자, 진통제로 드시는 분들은 보통 복용량이 300에서 500mg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하루 3번이나 혹은 아플 때마다 이제 그때그때 드신다든가 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항혈전제로 드시는 거는 보통 61mg에서 뭐 100mg 사이에 드시죠. 하루 한 알 매일 드시는 겁니다. 하루 한 알. 그래가지고 뭐 심장이나 뇌부위 이제 수술을 하셔가지고 혈전이 생기면 위험할 경우, 뭐 이제 그런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 이제 뇌 같은데 이제 뇌나 심장에 이제 스텐트를 받거나 뭐 혹은 혈전이 생겨서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또 혈전이 생기면 위험하니까 그러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고혈압이신 분들은 예방적으로 좀 드시죠. 예방적. 그리고 심혈관계를 좀 좋게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있어가지고 또 이제 드시는 분도 있고. 이 정도면 만병통치약 아니요? 그죠. 아스피린 만병통치약이죠. 그리고 요즘은 뭐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있다는 뭐 말이 있어가지고 항암 효과. 그래서 요즘은 거의 그냥 영양제 드시듯이 하루 하나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뭐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쪽으로, 하여간 이렇게 해서 아스피린을 항혈전 작용을 위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예방적으로 뭐 드신다면야 뭐 당연히 뭐 끊는 거 어렵지 않죠. 보통은 7일을 권고하죠. 7일.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약이 항혈전 작용이 어느 정도 이제 반감기를 가질 때 7일이라고 해서 보통 7일 하는데, 뭐 5일에서 7일 보통은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스피린도 많이 얘기하고 기넥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겸사겸사 해서 기넥신에 대해서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기넥신을 좀 찾아봤어요. 기넥신은 순환계계통 약이고 뭐 이렇게 쭉 읽어보고요. 주의사항만 볼게요. 약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뭐 당연한 얘기고요. 뭐 두통, 알레르기 뭐 이런 게 좀 나타날 수 있다. 뭐 어지러움,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뭐 특별히 고혈압 환자한테 특별히 투여하지는 않는다. 임산부는 뭐 아직 확실일지 모르겠다. 소아 12세 미만 소아는 투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복약으로만 먹는 용으로만 써라. 그리고 뭐 보관은 서늘한 곳에 하라. 이게 전부입니다. 어디에도 수술 전 투약을 하지 마라. 투약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기넥신은.
그래서 뭐 기넥신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의사항 자체는 수술 전 투약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 100mg이죠. 뭐 여러 다른 것도 있어요. 81mg 뭐도 있고 뭐 있는데 그냥 100mg 보겠습니다. 자, 주의사항 중에서 이제 아스피린은 수술 시 주의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약은 복용 후 일정 기간이 되면 항혈소판 응고 억제 작용을 나타내므로 수술 또는 수술 후 출혈 경향이 지속될 수 있다. 치과 수술 같은 간단한 수술 포함. 자, 이게 여기 딱 써 있죠. 수술 후 주의해라. 피가 안 멈춘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피가 안 멈춘다. 이게 주의사항에 엄연히 써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환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러면은 수술할 때는 반드시 아스피린을 5일에서 7일 무조건 끊어야지만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아스피린은 굉장히 오래된 약이죠. 오래된 약 주의사항이란 건 사실 그 제약회사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쓴 거예요. 혹시라도 모를 만한 이야기는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약이 나온 지 오래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는 그 약 주의사항에 표시가 돼 있어야지만 나중에 이게 혹시라도 문제가 됐을 경우 이 제약회사가 주의사항에 그걸 표시했냐 안 했냐는 그 제약회사가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 그게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뭐 진짜 1800년도 뭐 1900년대 초반 뭐 그때 어떻게 생겨나서 생긴 주의사항도 사실은 다 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생각보다 약의 주의사항에는 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최신 경향, 최신 그런 트렌드를 좀 봐야 돼요. 최신 경향, 최신 트렌드는 뭐냐면 사실 2000년 이후에 나온 논문들에서는요, 사실은 치과 수술을 하는 데 있어 치과 수술하는 데서 이런 항혈소판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가 지배적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뭐 전부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문제가 된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논문이 한 건만이라도 나오면은 문제가 안 된다는 논문 1000건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료라는 거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은 그 문제가 없다는 거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80명, 90명이 괜찮아도 단 한 명이 문제가 있으면은 그 약은 좀 사용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향 트렌드를 볼 때 있어서 2000년 이후에는 거의 문제가 없다는 그런 문헌만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씩 검색해 볼게요. 우선은 펀메드에서 검색했고요. 뭐 펀메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검색 엔진이에요. 의학이나 생물학 쪽에 일종의 그런 논문을 검색해주는 그냥 네이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검색해보면은 뭐 우선은 뭐 초록이라든가 요약된 것만 볼 수 있고요. 뭐 전체를 다 보려면은 이제 뭐 돈을 낸다든가 가입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전체 뭐 공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경향만 보는 거기 때문에 요약본의 결과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논문을 보도록 할게요. 로도즈 아스피린, 제가 이제 항혈전용으로 먹는 아스피린이 로도즈 아스피린이라고 했잖아요. 로도즈 아스피린을 먹는 환자인데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환자입니다. 구강 시술을 할 때 어땠냐 이런 논문이에요. 그냥 결론만 바로 볼게요.
그러니까 로아스피린을 저용량 아스피린을 먹는 환자가 구강 수술 전에 뭐 약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끊을 필요가 없다는 논문이에요. 하나씩 볼게요. 뭐 그냥 이것저것 검색해 봤습니다. 몇 개만 볼게요. 치아 발치 환자에서 아세틸살리실릭 엑시드가 아스피린이거든요. 아스피린은 제품명이고요. 아스피린의 성분명이 아세틸살리실릭 엑시드예요. 성분명.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는 환자가 발치할 때를 보는 거죠. 결론만 볼게요. 100mg의 아스피린을 먹는 환자를 발치 전에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발치할 때 특별히 아스피린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 이제 수술의 난이도를 보면은 수술에는 난이도가 있거든요. 거의 발치는요, 임플란트랑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진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강 수술하는 특히 발치 같은 거 할 때 어떤 이런 아스피린의 중단이 필요치가 않다는 논문이고요. 계속 볼게요.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논문도 발치가 한 가지나 혹은 두 가지 혈전제를 동시 복용하는 환자에서도 뭐 비교적 안전하게 수행되었다는 거죠. 뭐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계속 마찬가지죠. 항혈전제 아스피린 이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뭐 안전하게 뭐 중단 없이 치과 치료를 잘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교 논문이네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수술 전에 끊은 환자와 끊지 않은 환자죠. 끊지 않은 환자. 출혈량을 비교해 봤는데 차이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뭐 별 차이가 없다 그런 거죠. 지금까지 한번 계속 외국 논문을 봤는데 한번 이거는 국내 논문이 전문을 볼 수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좀 한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좀 읽어볼게요. 연세대학교 구강외과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내과학에서 같이 낸 문제입니다. 아니 논문입니다. 그래서 항혈소판제 복용 환자가 이제 구강 내 소수술 전 이런 거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자, 제가 부분 발췌했어요. 자, 보면은 항혈소판제가 있고 항응고제가 있어요.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항혈소판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스피린 같은 ASA, 아세틸 살리실릭 엑시드, 그리고 클로피도그렐, 그리고 트리플루살이 있다. 그리고 항응고제는 이제 와파린, 쿠마딘, 상품명은 이제 쿠마딘이죠. 닌이 있다. 사실 이런 항응고제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병원에서부터 어떻게 하라고 다 얘기를 해줘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건 이제 항혈소판제거든요. 항혈소판제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아세틸살리실산을 복용하는 환자에서 출혈 시간이 증가된다.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먹으면 수술 후 출혈 시간이 20에서 25% 증가된다. 클로피돌그렐은 보고된 바가 별로 없다. 그러나 아스피린보다는 낮을 것 같다. 트리플루살은 아스피린보다 출혈이 유의하게 적다. 즉 결국은 아스피린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최근 문헌들 여기 나오죠. 최근 문헌들은 항혈소판제를 유지하면서 발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건 다 그래요. 항혈소판제를 유지하면서 발치 후 문제가 될 정도의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그 드문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국소적으로 조절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치명적이지 않다. 하지만 오히려 항혈소판제를 중단할 경우 그때 혈전증이 발생하면 이게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중단하는 게 위험한 거지 중단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단을 하지 말고 그냥 안 중단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수술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아스피린을 먹으면 출혈이 증가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출혈이 증가되는 건 확실한데 우선은 예전에 아스피린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아스피린을 복용 환자들에서 수술을 했고 그 수술한 환자가 피가 안 멈춰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때 수술이라는 건 치과 수술은 많은 수술 중에서 일부거든요.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막 뇌를 연다든가 아니면 개복을 한다든가 이런 수술이겠죠. 굉장히 큰 수술이에요. 그죠? 큰 수술. 그리고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내시경 수술이거든요. 내시경 수술이에요. 내시경 수술은 절개 부위는 작은데 이제 빨대에다가 집게 같은 거 넣어가지고 뱃속 안에다 넣잖아요. 우리가 피가 나면은 그거를 국소적으로 멈추게 해야 되는데 여기 나오죠. 국소적으로 조절 가능하다. 이 국소적으로 조절 가능한 게 피가 나오면은 멈추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외과적 방법이 있죠. 수술적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쉬우며 가장 완벽한 방법,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이 압박이에요. 압박.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생각해보면은 이제 뇌 수술을 하고서는 혹은 개복 수술, 큰 개복 수술, 배를 열고서 수술했는데 그때는 피가 많이 안 났어요. 그래서 뭐 잘 멈추겠지 하고 대충 꼬매서 덮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찔끔찔끔 나오면은 그것을 사실 우리는 이미 다 덮어버린 상태에서는 의사가 알 길이 없죠. 맞잖아요. 뇌뼈를 열고 뇌 수술한 다음에 뇌뼈를 덮고 다시 다 꼬매버리거나 혹은 배를 많이 갈랐는데 장을 수술한 다음에 배를 다 덮어버리면 그 안에서 나는 장 안에서 나는 피는 우리가 즉각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이런 출혈이 문제가 되는데 치과 수술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여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부위 수술이기 때문에 피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피가 밖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에 피가 나는구나.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압박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부위에 피가 나는 부위에 바로 거즈를 눌려주면 돼요. 아주 쉽죠. 혹은 다시 꼬매주면 돼요. 너무 쉽죠. 혹은 그 부위에 지혈을 되는 그런 솜 같은 거를 놓으면 돼요. 지혈이 되는 이런 테이프 같은 지혈 재료가 있거든요. 지혈 재료를 대주면 돼요. 그런데 이런 뇌 수술이라든가 개복 수술은 알기도 힘들 뿐더러 피가 나오면은 우리가 그 부위를 어떻게 누를 거며 다시 머리를 열고 혹은 배를 째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찾아야 돼요. 장 안에서 피 나는 경우 그 장을 그 안쪽에서 나는 피 포인트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도 많이 째지는 않지만 내시경으로 대장의 용종을 쨌는데 피가 날 때 이 압박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내시경 그 핀셋 하나 빨대로 하나 간신 넣는데 그걸로 누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문제가 돼도 치과에서 하는 치료는 대부분 피가 밖으로 나오고 피가 육안으로 금방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가 압박을 바로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혈제를 대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몸 밖으로 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뇌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피가 뇌를 누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장에서도 피가 장에 고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하지만 몸 밖으로 좀 피가 좀 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환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는 거죠.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관상동맥 시술을 시행받은 모든 환자는 항혈소판제를 유지하면서 수술하라고 원칙으로 해야 돼요. 결국 자기네들도 아스피린을 끊지 않고 수술한다. 논문이니까 뭔가 이제 실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중단하지 않고 수술을 해본 거죠. 어떤 사람을 상대로 수술했냐? 내과에서 끊지 말라고 한 경우랑, 그리고 환자가 내과 가서 이거 물어보고라니까 싫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 내과랑 협의 없이 혈소판제를 복용하면서 수술을 진행한 거죠. 그럴 경우 이제 환자한테 좀 출혈 가능성이라든가 또 혹은 다른 국소 지혈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서 설명하고 이제 수술했다는 거죠. 이제 수술했더니 어떻게 됐냐? 오히려 내과에 문의했더니 혈소판제를 유지하면서 수술을 하는 사례가 예전보다 점점 늘어나고요. 그거는 이제 심장내과의 최신 경향이 유지해라, 끊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뭐 유지하면서 수술을 실행했는데 국소적인 조절이 불가능한 출혈이 발생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 왜냐? 이유가 나오죠. 다른 수술과 구별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뭐냐? 치과에서는 그렇게 혈관을 건드릴 위험이 적고 그냥 바로 보이면 바로 꺼져서 물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지혈이 쉽다는 거죠. 아까도 했다시피 압박 봉합 혹은 아까 말한 그런 지혈 스폰지 같은 거, 혹은 구강 세척액 중에 이제 트레네사민산이라고 지혈 성분이 있는 구강 세척액이 있어요. 뭐 그런 걸 쓴다든가 해서 뭐 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요즘은 의사의 수술 실력, 피가 나면은 그 부위를 봉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봉합 시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봉합 시술 능력. 사실은 외과 의사라면은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지만 이 봉합 시술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봉합 시술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희 병원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술 영상들 보시면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그런 봉합법을 많이 보여드려요. 그런 봉합법을 하는 이유는 뭐 수술 부위가 잘 터지지 않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피가 뭐 잘 나지 않게 그런 거 잘 밀폐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봉합 시술 능력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환자의 주의가 필요하죠. 저는 만약 환자가 아스피린이나 다른 항혈전제를 복용 중인데 우리 병원에 수술을 하겠다 하면은, 근데 아스피린 끊지 못하겠다 하면은 저는 수술이 끝나고 최소 1시간 이상을 집에 안 보내요. 지혈을 제가 확인합니다. 지혈 확인을 위해서. 그리고 환자한테는 분명히 얘기해요. 좀 더 붓고 멍들 수 있어요. 좀 더 붓고 멍들 수는 있지만 그게 수술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남들이 조금 부었을 때 조금 더 많이 붓고 남들이 조금 멍들었을 때 조금 더 많이 멍들 수는 있지만 그게 뭐 수술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이런 점만 이해해 주신다면 치과에서 하는 보통 일반적인 수술은 수 센티미터의 수술 필드를 가지고 뭐 깊이도 그렇게 깊이도 뭐 아무리 깊어봤자 뭐 한 1cm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안에서는 거의 특별한 일 없으면 웬만한 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문헌들은 한결같이 그 차이가 마저도 없다 이런 문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아까 말한 거 단지 좀 더 붓고 남들보다 좀 더 붓고 좀 더 멍들 수 있다, 요 점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 다 끝나고 1시간 이상은 가시면 안 됩니다. 바쁜 일이 있으셔도 제가 피가 다 멈춘 걸 확인하고
보내드릴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뭐 이런 것 젤라틴 스폰지 이런 거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끊을 수 있으면 끊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고 조심할 수 있으면 조심하는 게 좋죠. 그리고 피가 어쨌든 좀 안 나고 그리고 환자가 좀 덜 붓고 덜 멍드는면은 저도 좋잖아요. 끊을 수 있으면 보통 5일 정도 끊는 거를 권유드리지만 끊을 수 없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빠빠이.